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명문입니다. 2023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온라인 설명회 제1화에 이어서 이번에는 제2화를 이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1화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지만 제2화에서는 2023년 보험료 신고에 있어서 주의사항 중에 특별히 계정별 원장에서 발췌를 해야 하는 그 내용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발췌에 대한 내용을 특별히 별도로 다루는 이유는 건설회사에서 가장 보험료 누락이 많고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가장 추징되는 내용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계정별 원장 발췌에서의 차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신고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별도로 다루었고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는 먼저 제1화를 먼저 보시는 것이 내용 이해에 조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1화를 못 보셨던 분들이라면 먼저 1화를 먼저 보시고 이 내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계정별 원장 발췌가 무엇인가 그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실 텐데요. 앞서 제1화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지만 건설 일괄 보수총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포함되셔야 할 금액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 상용직 보수총액과 그리고 현장 일용직 보수총액, 그리고 외주공사비 계정의 외주비, 그리고 장비 사용료와 건설기계 특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그때도 주의하셔야 될 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기타 계정이라는 데 있어서 외주공사나 그런 보수들이 스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타 계정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기타 계정이 바로 원재료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급수수료 계정, 그리고 외주용역비 계정 이런 여러 계정들이 있는데 이런 계정, 그 회사에 따라서 다 항목들이 숨어있는 그 계정들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의심되는 그런 계정들은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시고 발췌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는 자진신고인데 좀 낮게 신고하면 안 되냐? 좀 낮게 신고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는 자진신고예요. 그래서 저희가 낮게 신고하면 낮게 신고하는 대로 거의 이제 신고하고 납부가 가능해요. 뭐 영원이라든지 특별히 문제 있다고 이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연락이 오지 않는 이상은 그 신고하신 금액대로 납부가 가능한데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그거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겠죠. 왜냐하면 자진신고니까 그만큼 낮게 신고할 우려가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확정정산 조사라는 걸 실시합니다. 보통은 매년 2, 3차례 정도 실시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 제1차, 제2차, 제3차 이런 식으로 실시를 하는데 이 확정정산 조사를 통해서 공단에서 산정한 금액보다 회사에서 산정해서 납부한 내용 금액이 너무 낮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차액을 추징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연체금이나 가산금까지 이제 때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한꺼번에 그 폭탄을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신고를 하실 때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발췌들도 꼼꼼하게 보시고, 왜냐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확정정산 조사를 할 때 이 발췌라는 거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차익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보험료 납부해야 될 대상되는 보수총액이 이만큼이다. 이만큼이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다 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만큼 정도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만큼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기타 계정에 포함된 인건비나 그 다음에 외주공사비 이런 것들이 누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만큼 이 차이만큼을 나중에 확정정산 대상 조사에 선정이 됐을 때 이제 추징을 당할 위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기타 계정에 외주공사비는 외주공사비 계정에 넣고 인건비는 인건비 계정에 넣으면 되는데 왜 기타 계정이라는 데에 이렇게 외주공사나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거는 이제 재무제표를 구성을 하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뭐 세금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재무제표 구성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정이 다 다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라는 이유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고, 그렇지만 이게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건설 사업장은 이런 기타 계정이 그 기타 계정에 다양한 누락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저희가 제1화에서도 설명을 들었지만 건설 고용산재 보험료는 건설 본사 보험료와 건설 일괄 보험료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건설 일괄 보험료에는 현장 상용직 보수, 그 다음에 현장 일용직 보수, 그리고 외주공사비, 기타 보수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돼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기타 계정에서 특히 사실 이 부분은 기타 계정에 들어있는 경우 거의 없죠. 왜냐하면 현장 상용직 보수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공사원가 명세서상 급여나 노무비 이런 항목들로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현장 일용직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잡급 아니면 노무비 이런 계정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누락이 발생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보통 이제 외주공사비나 기타 보수가 누락이 대부분 발생되고, 이런 것들이 기타 계정에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기타 계정에서 발췌를 했다. 그러면 그거를 무조건 건설 일괄 보험료에 포함돼야 되느냐, 아니면 건설 이 본사 보험료에 포함돼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항목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발췌한 보수가 현장 사업소득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외주공사비라든지 현장과 관련된 보수라면은 당연히 건설 일괄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기타 계정에 들어가 있는 그 발췌한 그 내용이 본사 사무실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면 본사 보험료로 포함하시는 게 맞겠죠. 근데 그렇게 기타 계정에서 발췌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거의 건설 일괄과 관련된, 건설 현장과 관련된 보험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급여 및 일용 노무비 계정, 그러니까 정확하게 급여나 노무비 계정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당연히 100% 보수총액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외주공사비 계정 당연히 30%만큼 보수총액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장비 사용료 계정, 그리고 30%나 아니면 건설기계 특고인 경우에는 그 특고 기준 보수액만큼 보수총액에 포함이 되죠. 이거는 당연히 누락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내용들인데, 다만 이 기타 모든 계정의 인건비나 외주공사비 이거를 발췌를 해서 인건비성 항목은 당연히 100%를, 그리고 외주공사비성 항목은 당연히 30%를 보수총액에 포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100% 30% 이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급수수료 계정에 사업소득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사업소득은 보통 100%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를 보수총액으로 산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원재료 계정에 에어컨 설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외주공사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30%만 보수총액에 포함하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인건비인데 30% 곱해서 이제 계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타 계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기타 계정에는 이것도 사실 회사 사정마다 다 달라요. 여러 가지 계정 항목들이 나누어져 있는 회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걸로는 가장 대표적인 건 원재료죠. 사실 이거는 확정정산 대상 선정이 되면 일단은 무조건 발췌 대상으로 1순위로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수수료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지급수수료도 대표적으로 누락 사례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계정 명칭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두 가지 계정은 무조건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또 회사 사정에 따라서 여러 계정을 다 뒤져보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예시를 보시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발췌를 해야 되는지 요걸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대표적으로 발췌가 되는 계정인 원재료 계정을 예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저희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의 그 원재료 계정을 일부 따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 보시면은, 원재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량 공사, 명확하게 공사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데 원재료 계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사정이 있었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건축 자재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자재로 볼 여지가 높겠죠. 그래서 이거는 순수 원재료라고 판단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건 원재료겠죠. 근데 공사라고 쓰여 있는 거 이거를 원재료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죠. 확정정산을 할 때
반드시 계정별 원장에 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납품을 한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해서 사업자 등록번호에 이게 건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했을 때 건설이 있다면 이게 외주공사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 건축자재라고 되어 있는 것도 사실 그 사업자 등록번호로 봤을 때 건설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것도 외주공사로 의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국나라에서 이거를 소명해라 라고 자기네들은 이걸 외주공사로 보겠다. 회사에서 소명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레미콘. 이거는 의심할 여지 없이 건설 장비 아니면 건설기계 특고 둘 중에 하나겠죠. 레미콘이니까요. 그리고 냉장창고 바닥 미장공사. 미장공사죠. 이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외주공사로 발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핸드레일. 요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애매할 수 있지만 사실 제 경험상 이것도 외주공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핸드레일을 구매해서 회사에서 직접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핸드레일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직접 설치를 할 수도 있는데 핸드레일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설치까지 했다 라고 하면 이건 외주공사로 보셔야 되고 핸드레일만 순수하게 가져와서 우리 인력들이 들어가서 설치를 했다 라고 하시면은 원재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서 다르게 외주공사로 넣느냐 아니냐를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공사 대표적인 외주공사죠. 타일외 이것도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타일 공사를 하는 이것도 사업자 등록번호를 봤을 때 타일 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다 라고 하면은 이것도 발췌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익산 크린스토어 경량공사 그리고 판넬 공사 이거 다 공사죠. 외주공사입니다. 이거. 그리고 레미콘 의심할 여지 없이 장비나 건설기계 특구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바닥재 이것도 외주공사 의심할 여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요 타일과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원재료 계정인데도 불구하고 외주공사 항목이라든지 건설 장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이거 제가 1월 것만 따온 거예요. 1월 것만 따온 건데 이거 2022년 1년 전체를 본다면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발췌 대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신고하실 때는 반드시 이거를 다 발췌해서 보수총액에 포함해야만 나중에 추징될 위험성이 낮아진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은 뭐 원재료 계정에 들어있는 거 우리가 굳이 발췌를 해야 되냐, 발췌 안 하고 일단 보험료 먼저 납부하겠다, 나중에 추징당하면 조사받으면 그때 조사받고 내지 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확정정산 대상 조사로 일단 선정이 되면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치 소급해서 부과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연체금, 가산금 최대치로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셔야 될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내실 때 정확하게 내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 꼭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대표적으로 발췌가 되는 계정 중에 하나인 지급수수료 계정 또 한번 이어서 살펴보실 텐데요. 한번 볼까요? 인테리어 필름 시공. 시공이죠. 이거 공사입니다. 시공이라는 말은 공사라는 얘기죠. 그럼 이것도 외주공사입니다. 100% 발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인건비라고 되어 있죠. 인건비. 사실 이 계정 과목만 봐서는 이게 어떤 인건비인지 알 수가 없겠죠. 이거는 회사에서 세금 계산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뒤져보셔야 돼요. 뒤져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인건비가 그냥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 도와준 사람들한테 지급한 뭐 아르바이트비나 뭐 이런 인건비다. 그러면 건설 본사에 포함돼야 될 것이고 만약에 현장에 투입된 인원들의 인건비다. 인건비를 지급수수료로 처리했다. 그러면은 100% 보수로 건설 일괄로 넣으셔야 되겠죠. 사실 이거 건설 사무실에서 근무한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 지급수수료를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거의 현장 인건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급수수료 계정인데도 여기도 또 도시가스 공사라고 공사명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것도 외주공사로 발췌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인건비 이렇게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형틀공사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당연히 외주공사죠. 자, 뭐 집안조사, 기술지도비 이거는 지급수수료로 받아 무방하겠죠. 그 다음에 사무실 임대료 뭐 이런 것들 다 당연히 지급수수료 맞죠. 이거는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건데 자 프린터 임대료 이것도 대표적인 지급수수료죠.
자, 여기도 급수공사비라고 되어 있네요. 급수공사비. 요것도 외주공사로 의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이게 지금 계정 과목만 봐서는 뭐 정확하게 이게 뭐 어떤 항목인지 농협 변권호 뭐 정확하게 어떤 금액인지 알기가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것도 이제 이체한 내역을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살펴보셔서 이게 공사 현장에 대한 공사비가 맞다면 외주공사로 당연히 포함되셔야 되겠죠. 그리고 페인트 칠 작업이잖아요. 작업이라는 거는 당연히 외부의 인원이 투입돼서 이 페인트 칠을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외주공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 많죠. 설비공사, 전기공사, 형틀공사 다 이거 외주공사에 해당되죠. 그래서 30%만큼을 보수총액에 포함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거 건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당연히 의문이 들죠. 이게 그냥 건축 공사를 한 건가?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금계산서 끄는 내역을 어떤 업체랑 거래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급수수료 계정인데도 외주공사나 인건비 많이 들어있죠.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모두 발췌해서 보수총액에 합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주 저희가 단편적인 내용들만 다뤘어요. 원재료나 지급수수료 그 대표적인 두 가지 계정만 살펴봤고 그 대표적인 계정에서도 아주 일부만 이렇게 살펴보셨는데도 굉장히 많은 이런 외주공사나 인건비가 숨어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이 보시면 지금 금액들만 봐도 135만원, 300만원, 그리고 뭐 136만원, 뭐 5,500만원. 금액이 적지 않죠. 이거 다 발췌되면 보험료 차이 상당히 날 수 있어요. 상당히 엄청난 금액의 보험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췌 내용 누락되면 그만큼의 보험료 누락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발췌까지 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한 보험료 신고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1화, 제2화를 통해서 저희가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올해는 아주 대표적인 내용, 쉬운 내용만 조금 뽑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뭐 저희가 좀 길고 복잡하게 어려운 내용까지 다뤄서 설명을 드려봤지만 어차피 이거를 다 내용을 이해를 하시는 건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이 정확한 내용을 다 이해하시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직접 보험료 신고를 수행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정도 내용만 파악하셔도 충분히 큰 차이 없이 보험료 신고를 할 수 있다 라는 내용들만 좀 뽑아서 다뤄 볼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블로그나 카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뭐 업데이트 내용들, 좀 세부적인 내용, 지역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요. 방문을 하셔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더 살펴보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3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였던 농부법인 명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